들 자료는 레크리에이션 기회 스펙트럼, ROS라고 많이 하죠. 이 ROS에 대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공원이나 휴양지를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방법?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야외 휴양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뭐 그런 걸 제시하는 개념 같아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활동 자체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고독한 그런 야생 체험부터 가족끼리 가는 편리한 나들이까지 이런 다양한 기회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고 관리하자. 뭐 이런 접근법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안 되나? 바로 그 경험의 다양성을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뭐랄까, 사람들 많이 몰리면 시설 늘려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후 대응이 좀 급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불편하면 민원 넣고. 근데 ROS는 그게 아니라 지역 전체 아니면 더 크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레크레이션 경험들을 제공할 거냐, 이 큰 그림을 미리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장소가 그 그림 안에서 자기 역할을 딱 하도록 관리하는 접근법이죠. 아하.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곳에서 다 충족시킨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장소만의 매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편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소수만 찾는 그런 원시적인 경험, 이것도 잘 보존해야 전체 시스템의 가치가 유지된다. 이런 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험을 딱 관리의 중심에 놓는다는 게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레크레이션 기회라는 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활동, 환경, 경험 이 세 가지의 결합이라고 하셨죠. 네. ROS에서 말하는 레크레이션 기회는 특정 활동, 액티비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환경, 세팅, 그리고 그 결과로 방문객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험, experience.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묶여 있는 걸로 정의됩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이킹이라는 활동 자체는 같아도 저기 인적 드문 깊은 산속 그런 환경에서 하는 하이킹은 뭐랄까 도전, 고독 이런 경험을 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아주 잘 정비된 공원 둘레길 같은 환경에서의 하이킹은 편리함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뭐 이런 사교적인 경험을 제공할 거고요. ROS는 바로 이 환경이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경이 경험을 결정한다. 네. 그래서 관리 목표도 단순히 하이킹 활동 수용 이게 아니라 고독한 하이킹 경험 제공 아니면 가족 단위의 편리한 하이킹 경험 제공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생산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관리 목표 자체가 경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군요. 그럼 관리자들이 뭐 시설을 만들거나 규칙을 정할 때 그 결정이 방문객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측하고 조절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개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관리 도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럼요. 미국 산림청 USFS나 토지관리국 BLM에서 개발해서 실제로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관리책입니다. 관리자들끼리 서로 말이 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언어, 기준 이런 걸 제공해 주고요. 레크리에이션 관리뿐만 아니라 뭐 벌목이라든지 광산 개발이라든지 다른 토지 이용 목적하고 좀 부딪힐 때 이걸 조율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른 활동과의 관계에서도요? 네, 이 지역이 어떤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나 평가하고 또 사람들은 뭘 원하나 수요 분석도 하고 그에 맞춰서 땅을 나누고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일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경험이랑 환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 핵심 환경 기준, 물리적, 사회적, 관리적 환경, 이 세 가지 조합이 원시부터 도시까지 쭉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물리적 환경 기준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물리적 환경, physical setting은 그 장소에 눈에 보이는 뭐 생물 물리학적인 특성들 이런 걸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요소를 봐요. 첫째가 원격성, remoteness. 원격성. 네, 그러니까 포장도로나 개발 지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는 거죠. 이게 높을수록 고독감, 자연과의 일체감, 뭐 야생성 이런 걸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둘째는 면적이에요. 관리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방문객이 스스로 뭔가 해내고 탐험하고 다른 사람들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면적이 클수록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인간 활동의 증거,
또는 변형 정도, evidence of humans modification. 도로라든지 건물, 벌목 흔적 같은 인간 활동 때문에 자연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냐, 이걸 보는 거죠. 거의 안 바뀐 원시 상태부터 진짜 도시화된 환경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인 환경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얼마나 마주치느냐 이런 사회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준이 사회적 환경 맞죠? 네, 사회적 환경은 주로 다른 방문객들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핵심 요소는 이용자 밀도 및 마주침 빈도예요. User density and encounters. 마주침 빈도. 네.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을 얼마나 자주 보거나 소리를 듣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고독을 추구하는 경험에서는 이 마주침 빈도가 거의 결정적이죠. 예를 들면 외딴 등산로에서 하루에 다른 그룹 몇 팀이나 마주치나 이런 걸로 측정하고요. 아, 허용되는 그룹 규모, 이것도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큰 그룹은 그 자체로 분위기도 다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관리적 환경이군요. 이건 딱 봐도 관리 주체가 얼마나 눈에 띄게 개입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 같네요. 시설 수준이나 규칙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관리적 환경은 관리기관의 존재감 그리고 통제 수준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 주체의 존재 및 통제 수준, 그러니까 관리 인력이 얼마나 자주 순찰하나, 규칙은 얼마나 많고 엄격한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네. 또 시설 및 개발 수준, facilities and development,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화장실이나 안내판 같은 시설이 아예 없는 상태부터 아주 그냥 현대적인 편의시설까지 그 종류나 정교함이 엄청 다양하죠.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차량 이용, motorized use, 허용 여부, 오프로드 차량 같은 동력 차량 진입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그 장소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 결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세 가지 기준, 물리적, 사회적, 관리적, 이게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 서로 막 물고 물리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그 관리적 결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ROS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기준은 독립적이지 않고요. 보통 관리적 결정, 물리적 환경 변화, 사회적 환경 변화, 이 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어요. 관리적 결정이 시작점이군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리자가 외딴 지역의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이건 관리적 결정이죠? 네.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젠만큼 멀게 느껴지지 않죠. 원격성이 감소하고 포장도로라는 인간의 흔적이 아주 뚜렷해지잖아요. 이건 물리적 환경 변화고요. 아, 도로가 좋아지니까 접근성이 확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찾아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는 한적했던 곳에 방문객 수가 확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칠 확률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게 사회적 환경 변화죠. 아, 연쇄적이네요, 정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예전에 거기서 고독이나 도전을 즐겼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를 찾아 떠나고 대신 편리함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문객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이용자 구성이 바뀌는 거군요. 맞아요. 이처럼 관리 결정 하나가 도미노처럼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해당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기회 등급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준원시 등급이었던 곳이 도로변 자연 등급으로 변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관리 행위를 할 때 이런 연쇄 효과를 미리 좀 예측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관리 결정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 기준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6가지 레크레이션 기회 등급,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원시, 프리미티브부터 도시, 어번까지 스펙트럼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가장 자연 상태에 가까운 원시, 프리미티브 등급은 어떤 경험을 제공하나요? 1. 원시 프리미티브 P등급은 말 그대로 정말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방문객은 최고의 고독감, 자립심, 도전정신, 그리고 때로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법적으로 지정된 야생지역, 윌더니스 에어리어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징을 보면 면적이 5,000에이커, 그러니까 약 2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매우 넓고요. 차량에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최소 3마일, 약 4.8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요. 와, 꽤 머네요. 네, 환경은 본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고 다른 방문객과 마주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에서 하루 6팀 미만 정도, 수용 능력도 매우 낮게 관리되고요.
동력 차량이나 기계 장비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고 관리자의 현장 통제나 인공시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극한의 자연 경험이겠네요. 다음은 준원시 비차량 통행 Semi Primitive Non-Motorized SPNM 등급입니다. 준, 세미 이게 붙었으니까 원시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일 텐데요. 네, 이 준원시 비차량 통행 SPNM은 전반적으로 자연적이거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관을 유지해요. 하지만 원시 등급보다는 접근성이 약간 더 높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가능성도 조금 더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2,500에이커, 약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요. 차량 도로에서는 0.5마일, 한 8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환경 변형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핵심은 비차량 통행이군요. 그렇죠. 동력 차량은 금지되지만 산악자전거 같은 인력 기반의 지게 장비는 허용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립심과 야외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죠. 다른 팀과 마주치는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6팀에서 15팀 정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준원시 차량 통행 Semi Primitive Motorized SPM은 이름 그대로 준원시 환경에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3. 준원시 차량 통행 SPM은 SPNM과 유사한 자연환경 특성을 가지는데 딱 하나, 큰 차이가 지정된 원시적인 도로나 트레일에서 오프로드 차량, OHV 같은 동력 차량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이에요. 아, 차로 들어갈 수 있군요. 네,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를 탐험하고 도전과 자립심을 경험하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면적이나 원격성 기준은 SPNM이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차량 통행을 위한 원시적인 도로나 트레일 흔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는 낮음에서 중간 수준 정도, SPNM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등급은 도로변 자연, 로드드 내추럴, RN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도로와의 연관성이 확 느껴지는데요.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자연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4. 도로변 자연 RN 등급은 일반 차량에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0.5마일, 즉 800m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이에요. 경관을 여전히 자연적인 요소가 우세하지만 도로, 주차장, 작은 시설물들, 이런 인간에 의한 변형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눈에 띄죠. 변형이 있긴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형 요소들이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는 편리하게 자연에 접근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교류도 가능해요. 극단적인 도전이나 위험 감소보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나 가볍게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죠. 도로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꽤 자주 마주칠 수 있는데 좀 더 깊숙한 트레일로 들어가면 마주친 빈도는 낮아지고요. 다섯 번째는 전원, 루럴 등급. 이제 슬슬 자연 환경보다는 인간의 활동이나 시설의 영향이 더 커지는 단계로군요. 네. 5. 전원 등급부터는 자연 환경이 상당 부분 변형된 모습을 보여요. 농경지나 목초지, 아니면 교외 주택지 같은 게 경관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활동과 개발 흔적이 뚜렷합니다.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고 캠핑장이나 피크닉 장소 같은 데는 비교적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이용자들과의 만남 빈도도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도시 어번 등급. 이건 사실상 도시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환경이겠네요. 자연은 거의 배경 요소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6. 도시 어번 등급은 건물, 포장도로, 주차장, 잘 조경된 녹지같이 인간에 의한 집중적인 개발과 변형이 지배적인 환경입니다. 자연적인 요소가 남아있더라도 도시 경관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죠. 쉬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방문객 이용을 감당하도록 설계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높은 수준의 인간 활동과 상호작용을 기대하면서 찾아오죠. 관리 방식도 매우 가시적이고 구조화되어 있고요. 이야, 이렇게 6개 등급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원시에서 도시로 가면서 원격성은 점점 줄어들고 마주친 빈도는 늘어나고 시설 수준은 높아지는 그런 연속적인 변화가 눈에 딱 보이네요.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관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 등급은 그냥 순위를 매긴 게 아니고요. 물리적, 사회적, 관리적 환경 기준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스펙트럼 전체를 이해해야 특정 지역을 어떤 등급으로 관리할지, 또 지역 전체적으로는 어떤 등급의 기회들을 얼마나 확보할지, 이런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론적인 틀을 넘어서 이 ROS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죠.
레크레이션 기회 계획 ROP라는 과정이 있고 특히 레크레이션 천위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주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워싱턴주의 카체스 호수 이야기가 대표적이라면서요? 네, ROS는 그냥 등급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레크레이션 기회 계획, Recreation Opportunity Planning, ROP이라는 실제 계획 과정에 통합돼서 활용됩니다. 이 과정은 크게 보면 첫째, 사람들의 수요가 등급별로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 둘째, 해당 지역이 어떤 등급의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는지 자원 능력을 분석하고 셋째, 현재 어떤 기회들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넷째,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각 토지 구역을 어떤 ROS 등급으로 관리할지 결정하고 배분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요. 물론 다른 자원 이용 계획하고 통합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레크레이션 천위, 리크레이션 석세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카체스 호수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죠. 그 호수가 어떻게 변해갔나요? 카체스 호수는 한 장소가 시간의 흐름과 관리 결정에 따라서 ROS 스펙트럼상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1890년대만 해도 이 호수는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로만 겨우 접근 가능했던 인간 영향이 거의 없는 진정한 원시 피 등급 지역이었어요. 완전 자연 그대로였네요. 네.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댐이 건설되고 벌목도로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확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호숫가에 그냥 알아서 캠핑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준원시 SP 등급으로 바뀌었죠. 아, 사람들이 몰리면서 문제가 생겼겠군요. 쓰레기라던가. 그렇죠.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쓰레기 문제나 환경 훼손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1940년대부터 미국 산림청이 개입을 해요. 도로를 좀 개선하고 아주 원시적인 화장실이나 식수시설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가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곳은 도로변 자연 RN 등급으로 전환됐습니다. 더 이상 고독이나 자립심 이런 것보다는 편리한 접근성을 중시하는 방문객들이 줄을 이루게 된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군요. 개발이 계속됐나요? 네, 1960년대 이후로는 이용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서 아예 도로를 포장하고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과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캠핑장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등 아주 고도로 개발된 레크리에이션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카체스 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찾아와 즐기는 전원 또는 도시 등급에 가까운 곳이 되었어요. 불과 한 세기 만에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거의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한 셈이죠. 이야,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이 카체스 호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개발이 이어졌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반드시 관리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측 가능한 사회 생태학적 과정에 가깝죠. 문제는 카체스 호수 사례처럼 광역적인 ROS 계획 없이 개별 장소의 문제에만 대응하다 보면 인기 있는 장소는 거의 필연적으로 점점 더 개발된 방향, 즉 스펙트럼의 아래쪽 도시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미끄러진다. 네, 이용 증가는 환경 훼손을 부르고 이건 또 시설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개선된 시설은 다시 더 많은 이용을 유발하고 이런 일종의 피드백 고리가 형성되기 쉽거든요. 그 결과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카체스 호수가 원래 제공했던 원시나 준원시 등급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ROS 기반의 광역 계획이 있었다면 카체스 호수 같은 곳은 수요에 맞춰서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즉 등급 하향 이동을 수용하더라도 동시에 인근의 다른 잠재력 있는 지역은 일부러 접근을 제한하거나 시설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원시나 준원시 등급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군요. 시스템 전체의 기회의 다양성을 지키는 전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장소를 똑같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장소의 역할과 기여를 고려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ROS 기반 계획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ROS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관리 도구들이랑 함께 사용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허용 가능한 변화 한계, Limits of Acceptable Change, LAC 라든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주로 사용하는 방문객 경험 및 자원 보호,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VERP 같은 프레임워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C나 VERP요? 그건 어떻게 ROS를 보완하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OS가 관리 목표,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떤 경험 등급으로 유지할 것인가, 예를 들어 준원시 비차량 통행 등급으로 유지하자, 이런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라면 LAC나
VRP는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고 경고등을 켜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내비게이션. 네. 즉, 해당 등급에서 수용 가능한 환경적, 사회적 조건의 구체적인 한계치, 예를 들어 하루 최대 마주침 15팀 이하, 토양 침식 특정 수준 이하 이런 기준을 딱 설정하고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한계에 가까워지면 관리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역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ROS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LAC VIP는 그 그림이 현실에서 잘 유지되도록 세부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셈이죠. 이제 ROS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ROS 개념이 북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나 산림휴양지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물론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ROS의 핵심 철학은 당연히 한국의 국립공원이나 산림휴양자원 관리에도 매우 유용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ROS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해서 한국 상황에서 레크레이션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인자 38개를 도출하기도 했어요. 38개나요? 꽤 많네요. 어떤 인자들이 중요하게 나왔고 혹시 북미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흥미로운 점은 그 인자들의 구성을 봤을 때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 요소가 16개, 관리적 요소가 15개였던 반면에 사회적 요소는 7개였다는 점이에요. 아, 사회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네요. 네, 북미 모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낮고 물리적, 관리적 요인의 비중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인자들이 방문객들의 주요 휴양 경험 목표, 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 감상, 자연학습,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물리생물학적 그리고 관리적 요인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건 뭘 시사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방문객들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결과는 한국의 레크레이션 이용객들이 북미 이용객들에 비해서 경관의 심미적인 질이나 눈에 보이는 관리 상태, 예를 들면 잘 정비된 등산로나 깨끗한 시설물, 상세한 안내판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북미의 광활한 야생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마주치지 않고 고독을 즐길 수 있느냐, 이 사회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경험 가치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구 밀도도 높고 특정 명승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한가, 이런 물리적 관리적 요인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리가 잘 된 느낌, 쾌적함 이런 거요. 네. 따라서 성공적인 한국형 ROS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려면 덜 개발된 환경에서조차 시각 자원 관리, 비주얼 퀄리티 오브젝티브스, 즉 경관의 미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노력, 그리고 시설물 디자인이나 유지 관리의 질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연 상태로 두는 것 이상으로 보기 좋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잠시 짚고 넘어갈 점이 있겠네요. 여러분, 자료를 찾다 보면 ROS라는 약자가 로봇 운영체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국립공원 안내 로봇이라든지 나사의 로봇 탐사, 하천 유속 측정 이런 데 쓰이는 기술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레크레이션 기회 스펙트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야외 활동과 공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ROS의 지속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이 ROS 프레임워크가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용한 관리 철학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큰 가치는 역시 자원 보호와 공공 이용 증진, 이 두 가지가 종종 충돌하기 쉬운데 이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돕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모든 곳을 똑같이 개발하거나 똑같이 묶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발과 고밀도 이용이 적합한 곳은 거기에 집중시키고 보호가 필요한 민감하거나 원시적인 지역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틀을 제공하니까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ROS는 무슨 경직된 규칙이 아니에요.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까 한국형 모델 개발론이나 LEAC, VRP 같은 다른 관리 도구들과의 통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ROS의 가장 강력한 점은요.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그런 반응적 관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원하는 미래 상태를 먼저 딱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게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ROS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레크레이션 경험의 질,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레크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계속 변화하고 다양해지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ROS는 앞으로도 핵심적인 관리 철학으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레크레이션 기회 스펙트럼, ROS 이야기가 여러분이 즐겨 찾는 공원이나 자연휴양지가 왜 그런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야외 경험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